2023년 여름, 프놈펜 외곽, 창문 없는 콘크리트 방. 젊은 한국인 남성 한 명이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등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물과 전기 합성 화상 자국. 철문 너머로 누군가 말했죠. 오늘 밤까지 사천을 못 만들면 내일은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 남성은 힘겹게 휴대폰을 들고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혹시 내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가족들만은 지켜줘. 오늘도 봉인된 사건 노트의 문을 엽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박준혁이라는 이름의 32세 남성이 있었어요. 국내에서 중소자동차 부품 유통업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죠. 특별히 눈에 띄는 사업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속되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 국내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고 신규 거래선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죠. 사무실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2023년 7월 중순, 준혁은 SNS 기반 B2B 플랫폼에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동남아 대량 물량 수출 가능하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단가도 괜찮았고 물량도 상당했죠. 평소라면 한 번쯤 의심했을 법한 조건이었지만 그에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회사 계좌엔 직원 월급 2달치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상대방은 자신을 캄보디아 현지 법인 담당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차량 부품 수출 경험이 있고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바이어와 연결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첫 이메일부터 구체적인 물량과 단가가 명시되어 있었죠. 한 달에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 의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이만한 기회가 다시 올 것 같지도 않았죠. 주변 사업가들에게 물어보니 동남아 시장이 요즘 괜찮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뒤 상대방은 준혁에게 급하게 제안했어요. 현지 공장 확인이 필요하니 빠른 시일 내에 캄보디아로 와달라는 거였죠. 다음 주 안에 오지 않으면 다른 한국 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일정이 비정상적으로 급박했지만 준혁은 거래 욕심 때문에 즉시 출국을 결정했어요.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못한 채요. 아내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준혁은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2023년 8월 2일, 준혁은 인천공항에서 프놈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가족들에게는 짧은 출장이라고만 말했죠. 3박 4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금융거래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예상 수익을 계산했어요.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회사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돌아오는 대로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약속했었죠. 딸아이 학원비도 이번 달엔 제때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지 도착은 오후 2시쯤이었어요. 프놈펜 국제공항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낯선 남성이 준혁의 이름을 적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상대방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고 호텔까지 안내하겠다고 말했죠. 차량은 깔끔한 SUV였고 에어컨도 잘 나왔습니다. 준혁은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제대로 된 회사처럼 보였으니까요. 차 안에서 남성은 준혁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사업은 얼마나 하셨는지, 직원은 몇 명인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요. 준혁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거래 파트너니까요. 그런데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보증인은 누구인지, 집은 전세인지 자가인지요. 심지어 부모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형제는 몇 명인지까지 물었어요. 준혁은 조금 불편했지만 신용 확인 차원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호텔 방향이 아닌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호텔이 이쪽 방향인가요? 운전석의 남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야 한다고요.
예의상 그래야 한다고요. 준혁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현지 비즈니스 관습이려니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게 그의 마지막 방심이었을지도 몰라요. 차는 점점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엔 건물도 별로 없었고 가로등도 듬성듬성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죠. 논밭도 보였고 허름한 가게들도 지나쳤습니다. 준혁은 GPS를 확인하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휴대폰 화면엔 로딩 푸시만 계속 돌아갔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어요.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요?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차량 문이 안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 손잡이를 당겼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성이 천천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물체였어요. 준혁은 그게 총인지 전기봉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위협적이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성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히 하라고요. 소리 지르면 바로 여기서 끝난다고요.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했죠. 준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흘렀고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숨을 쉬려고 했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앞좌석의 남성은 계속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준비해, 곧 도착해, 라는 말이 반복됐어요. 준혁은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거래가 아니라 함정에 걸렸다는 거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남성은 그것을 받아 즉시 전원을 껐어요. 차는 40분을 더 달렸습니다. 황량한 길 끝에 철문이 달린 4층 건물이 나타났어요. 건물 외관은 낡았지만 외부에는 감시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되어 있었죠. 건물 주변엔 철조망도 쳐져 있었고 입구 양쪽에는 무전기를 든 남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현지 남성들이 차가 도착하자 다가왔어요. 준혁은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제압당했죠. 팔이 뒤로 꺾이고 몸이 끌려갔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양옆으로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은 깜빡거렸고 바닥엔 알 수 없는 얼룩들이 있었죠. 준혁은 계단을 따라 지하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을 지나 지하 2층까지요. 그곳엔 창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복도 끝에서 희미한 비명 소리가 들렸고 전기가 터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도 섞여 있었죠. 한국말도 들렸고 중국어도 들렸어요. 준혁은 그 순간 자신이 어디에 갇힌 건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거래를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가두는 곳이었죠. 그리고 자신도 이제 그들 중 하나가 된 거예요. 복도를 지나며 그는 철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좁은 방 안에 사람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모두 멍든 얼굴을 하고 있었죠. 준혁이 끌려간 곳은 28호실이었어요. 철문 앞에 서자 안에서 쇠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땀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피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방 안은 3평도 채 안 돼 보였습니다. 창문은 당연히 없었고 천장 모서리에 CCTV가 달려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준혁은 그 빛을 보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닥에는 얇은 매트리스 2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2명의 남성이 앉아 있었죠. 둘 다 한국인처럼 보였습니다. 한 명은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죠. 팔에는 화상 자국처럼 보이는 흔적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혁을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죠. 준혁은 그 눈빛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가자 철문이 다시 닫혔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기는 소리가 들렸죠.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현실감이 사라졌죠. 몇 분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너머로 누군가의 신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전기 터지는 소리도 간간히 섞여 있었죠.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남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선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CCTV로 다 지켜보고 있어요.
밤에도 감시하고 대화 내용도 듣고 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남성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자기들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프놈펜 외곽 어딘가라고요. 그리고 여긴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라고요.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자기는 투자 알바로 왔다가 잡혔다고요.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왔는데 공항에서 바로 납치됐다고 했어요. 처음엔 호텔로 데려간다고 했지만 차 안에서 휴대폰을 뺏기고 협박당했다고 했죠. 벌써 3주째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 든 남성은 자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사업 제안을 받고 왔다가 이렇게 됐다고요. 준혁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들은 준혁에게 경고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우리를 온라인 작업요원으로 만들려 한다고요. 계정을 만들어 사기를 치게 하고 금융앱에 접속해서 돈을 빼내게 한다고 했어요. 거부하면 폭행당한다고요. 전기봉으로 때리고 물을 끼얹고 뼈를 부러뜨린다고 했습니다. 나이든 남성의 손가락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어요.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냥 굳어버린 거였죠. 그는 손가락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거부했을 때 당한 거라고요. 준혁은 숨이 막혔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비행기 안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감금된 방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못하냐고요. 젊은 남성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여기 경비들 중 일부가 현지 경찰이라고요. 제복도 입고 다니고 총도 차고 있다고 했죠. 나이든 남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이틀간은 아무것도 안 시킨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길 기다리는 거라고요. 배고프고 지치고 무서워서 결국 하겠다고 할 때까지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폭력이 시작되는 거죠.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밤이 되자 복도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철문 여는 소리, 비명소리, 전기 터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옆방에서는 누군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죠. 한국말이었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잘못했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은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벽이 얇았거든요.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매트리스는 딱딱했고 방 안은 너무 더웠습니다. 에어컨은 없었고 작은 환풍기만 돌아가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철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현지인이었고 한 명은 한국인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그는 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 오늘부터 일해야 한다고요? 준혁은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사업 때문에 온 거라고, 잘못 끌려온 거라고 항변했죠. 그러자 남성이 웃었어요. 잘못 끌려온 사람은 없다고요. 여기 온 사람들은 다 빚이 있다고요. 준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누구한테도 빚진 게 없다고 소리쳤죠. 남성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준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차용증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준혁이 이곳 조직으로부터 4천만 원을 빌렸다고 적혀 있었어요. 항공료, 숙박비, 식비, 관리비 명목이었죠. 심지어 픽업 차량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준혁은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서류에는 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위조된 거였죠. 남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돈을 갚을 때까지 여기서 일해야 한다고요. 하루에 못 버는 사람은 벌금이 추가된다고 했죠. 준혁은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라고, 범죄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현지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전기봉을 들고 있었죠. 준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방이 좁아서 피할 곳이 없었어요. 전기봉이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찌직하는 소리와 함께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준혁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고 입에서 거품이 나왔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몇 초가 지나자 전기가 멈췄어요. 준혁은 바닥에 누운 채 헐떡거렸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일할 거냐고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남성이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기봉이 또다시 그의 몸을 찔렀어요. 이번엔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10초, 20초, 30초. 준혁은 정신을 잃었죠. 깨어났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다른 2명만 있었어요. 그들은 준혁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나이든 남성이 물을 건넸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옆구리엔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젊은 남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선 버티는 게 답이 아니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는 척하면서 기회를 봐야 한다고요. 하지만 준혁은 그럴 수 없었어요. 사기를 치라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죠. 나이든 남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더 심할 거라고요. 그날 밤 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내와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딸아이가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물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 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CCTV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복도 너머로 또다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전기봉에 맞고 있었어요. 준혁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죠.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었어요. 내일은 자기 차례가 될 거라는 거요. 아니, 어쩌면 오늘 밤에도 다시 올지 모른다는 거요. 2023년 8월 4일. 준혁이 감금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새벽 5시쯤 철문이 열렸습니다. 3명의 남성이 들어왔죠. 그중 1명은 어제 봤던 한국인이었고 나머지 2은 현지인이었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준혁을 끌어냈습니다. 준혁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팔이 뒤로 꺾이고 복도로 끌려나갔죠. 복도 끝에는 또 다른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은 28호실보다 컸어요. 하지만 안에 있는 건 매트리스가 아니었죠. 플라스틱 의자 하나와 샤워기, 그리고 물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전선이 여러 개 매달려 있었고 바닥은 물에 젖어 있었어요. 준혁은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앉으라고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현지인 2명이 준혁을 강제로 의자에 앉혔어요. 손과 발이 의자에 묶였죠. 플라스틱 끈이었지만 매우 단단했습니다. 준혁은 몸부림쳤지만 풀리지 않았어요. 한국인 남성이 준혁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 불을 붙였어요.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죠. 오늘은 간단해요. 휴대폰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금융앱 로그인 정보도요. 준혁은 거부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건 범죄라고 말했어요. 남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곤 현지인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현지인 1명이 샤워기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준혁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옷이 순식간에 젖었고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준혁은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물이 멈췄어요. 한국인 남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냐고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전기봉이 등장했습니다. 현지인이 전기봉을 준혁의 젖은 팔에 갖다 댔어요. 지직. 전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준혁은 비명을 질렀어요. 온몸이 떨렸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죠.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초 후 전기가 멈췄어요. 준혁은 헐떡이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침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국인 남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또렷하게요. 비밀번호가 뭐냐고요?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안 된다고요. 가족들 계좌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남성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샤워기가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물을 뿌렸어요. 준혁의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물이 코로 들어가 기침이 나왔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전기봉이 왔습니다. 이번엔 배에 갖다 댔어요. 전기가 흐르는 동안 준혁은 의식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귀에서 이명이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전기가 멈추자 준혁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에서 땀과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물을 뿌리고 전기를 흘리고 질문하고요. 준혁이 대답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했어요. 몇 번째였을까요? 준혁은 숫자를 셀 수 없었습니다. 시간 감각도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한국인 남성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준혁의 손가락을 하나씩 잡기 시작했어요. 검지손가락을 뒤로 천천히 꺾었죠. 뚝. 손가락이 탈구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비명을 질렀어요. 고통이 팔 전체로 퍼졌죠. 남성은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아직 손가락이 9개 남았다고요. 발가락까지 합치면 19개라고 했어요. 준혁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요. 하지만 남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준혁의 중지손가락도 같은 방식으로 꺾였습니다. 뚝. 또다시 탈구됐어요. 준혁은 정신을 잃을 듯 아팠지만 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인 남성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말하면 이 고통이 끝난다고요. 안 그러면 10개 손가락을 다 부러뜨릴 거라고 했죠.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숫자 4자리를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 비밀번호였습니다. 남성은 휴대폰을 꺼내 입력했어요. 당연히 잠금이 풀리지 않았죠. 남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거짓말했다는 걸 안 거예요. 준혁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후회했습니다. 남성이 현지인들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현지인 한 명이 밧줄을 가져왔습니다. 준혁의 손을 풀고 팔을 뒤로 묶었어요. 그리곤 밧줄을 천장에 매달린 고리에 연결했죠. 준혁의 몸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발끝이 간신히 바닥에 닿을 정도였어요. 팔이 뒤로 꺾이면서 어깨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졌죠. 준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깨가 빠지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인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준혁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이 자세로 1시간만 있으면 어깨가 완전히 망가진다고요. 2시간 있으면 평생 팔을 못 쓸 거라고 했죠. 준혁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진짜 비밀번호를 말하겠다고요. 하지만 남성은 듣지 않았어요. 그는 담배를 한 대 더 꺼내 피우며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무시했다고요. 거짓말로 시간을 끌려고 했다고요. 그러니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어요. 준혁은 그 자세로 30분을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났고 팔 전체가 저려왔어요. 손가락 끝은 감각이 사라졌죠. 땀이 온몸에서 흘러내렸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멀어졌어요. 그때 누군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준혁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깨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탈구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준혁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비밀번호를 말하라고요.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숫자를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어요. 남성이 휴대폰을 확인했죠. 잠금이 풀렸습니다. 남성은 만족스러운 표징을 지었어요. 그는 준혁을 다시 28호실로 끌고 갔습니다. 방 안에 던져진 준혁은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같은 방에 있던 두 남성이 다가와 준혁을 일으켜 세웠죠. 탈구된 어깨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든 남성이 말했어요. 자기가 어깨를 다시 끼워줄 수 있다고요. 예전에 배운 적이 있다고 했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성이 준혁의 팔을 잡고 천천히 돌렸어요. 뚝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비명을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견뎠죠. 고통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손가락 2개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등에는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생겼어요. 그날 밤 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정말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복도 너머로 또다시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고문을 당하고 있었어요. 준혁은 눈을 감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죠.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요. 2023년 8월 5일 준혁이 감금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철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본 한국인 남성이 들어왔죠. 손에는 서류 뭉치와 잉크패드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준혁 앞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서류는 총 3장이었어요. 첫 번째는 차용증이었죠. 준혁이 이곳 조직으로부터 4천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합의서였어요. 준혁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머물며 일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세 번째는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준혁이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남성이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하고 지장 찍으라고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거짓 문서라고 절대 서명할 수 없다고 말했죠. 남성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어제처럼 또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준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제의 고통이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손가락은 아직도 욱신거렸고 어깨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서명하면 정말로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법적으로 자신이 빚을 진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였죠. 남성이 현지인 2명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준혁을 끌고 다시 어제 그 방으로 갔어요. 의자와 샤워기가 있는 방이었죠. 준혁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시 의자에 묶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방법이 달랐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비닐봉지를 하나 꺼냈어요. 투명한 봉지였죠. 그는 그걸 준혁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준혁은 숨을 쉬려 했지만 비닐이 입과 코를 막았어요.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몸부림쳤지만 묶인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죠.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멀어지려는 순간 비닐이 벗겨졌어요. 준혁은 헐떡이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다시 비닐이 씌워졌습니다. 또다시 숨을 쉴 수 없었죠. 이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몇 번째였을까요? 준혁은 셀 수도 없었어요. 숨을 쉬게 해주고 다시 막고 또 쉬게 해주고요. 준혁의 정신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남성이 물었어요. 이제 서명할 거냐고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벅찼거든요. 비닐이 다시 씌워졌어요. 이번엔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준혁은 정말로 죽을 것 같았어요. 눈앞에 별이 보이고 귀에서 이명이 들렸죠. 비닐이 벗겨졌을 때 준혁은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침을 흘리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남성이 준혁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서명 안 하면 오늘은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고요.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명하면 끝나느냐고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명하고 일만 하면 된다고 했죠. 4천만 원을 다 갚으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요. 4천만 원을 갚아도 나갈 수 없을 거라는 거요.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공포가 너무 컸거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준혁을 다시 28호실로 데려갔죠. 서류를 펼쳐놓고 펜을 건넸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지장도 찍었죠.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이 또 다른 지시를 내렸어요. 현지 경찰복을 입은 남성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짜 경찰이었을까요? 진짜 경찰이었을까요? 준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남성은 제복을 입고 있었고 경찰 배지도 달고 있었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남성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리곤 준혁에게 말했죠. 이제 당신은 합법적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거라고요. 빚을 갚을 때까지요. 준혁은 항변하려 했지만 남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나갔어요. 한국인 남성이 준혁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준혁의 휴대폰이었어요. 남성은 말했죠.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하라고요. 돈을 보내달라고 하라고요. 준혁은 거부했습니다. 남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전기봉을 꺼내 들었죠. 준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성이 말했어요. 전화 안 하면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한다고요.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가족에게는 절대 안 됐어요. 아내와 딸을 이 일에 끌어들일 순 없었죠. 준혁은 친구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어요. 지금은 무역업을 하고 있었죠. 준혁은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2번, 3번. 친구가 받았죠. 오랜만이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준혁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갈라졌어요. 친구는 이상함을 눈치챘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대본대로 말하려 했어요.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4천만 원만 빌려달라고요. 하지만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울고 있었거든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친구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려.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금 어디 있냐고요.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옆에서 한국인 남성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다고요. 사업 때문에 왔다고요. 친구는 계속 질문했어요. 무슨 사업이냐고. 왜 목소리가 그러냐고요. 준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친구에게 직접 말했죠. 준혁이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4천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준혁과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요. 남성은 준혁이 지금 미팅 중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준혁을 노려봤어요. 제대로 못했다고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죠.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가 의심하고 있다고 돈을 보내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남성은 화를 냈습니다. 그는 준혁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곤 말했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라고요. 부모님이나 아내에게요. 준혁은 필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강요했어요. 전기봉을 준혁의 목에 갖다 댔죠.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의 번호였어요.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어요. 친구가 받았죠. 준혁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좋은 기회가 있다고요. 하지만 친구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무슨 사업이냐고 물었죠. 준혁은 대답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수출 사업을 시작한다고요. 친구는 며칠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확인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했죠. 남성은 그 통화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준혁은 여러 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학 동창, 사업 파트너, 친척까지요. 하지만 아무도 쉽게 돈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의심스러워했죠. 준혁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녁이 되자 한국인 남성이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다시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이번엔 손가락이 아니라 다리를 부러뜨릴 거라고 했어요. 준혁은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돈을 보내려 할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 거라는 것이요. 복도 너머로 또 다시 비명이 들렸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전화를 거부했나 봐요. 준혁은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죠. 그리고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2023년 8월 6일 준혁이 감금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새벽 4시쯤 28호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준혁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손가락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온몸에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다른 발소리였죠.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무전기 소리, 그리고 낯선 목소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귀를 기울였어요. 뭔가 평소와 달랐죠. 철문 너머로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차분하고 더 권위 있는 목소리였죠. 준혁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철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두 남성도 눈을 떴어요. 복도가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 철문 여는 소리, 그리고 조직원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구조대가 온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조직원들이 온 걸까요? 오전 8시쯤 28호실 철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평소 보던 조직원들이 아니었어요. 사복을 입은 남성 2명이 들어왔죠. 한 명은 현지인이었고 한 명은 동양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준혁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이냐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요. 준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함정인가 싶었거든요. 남성이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현지 경찰 신분증이었죠.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곳 경비들 중에도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남성은 준혁의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서 준혁의 친구가 신고했다고요. 준혁은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전화했던 첫 번째 친구요.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던 그 친구 말이에요. 남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 경찰에 신고했고 한국 경찰이 대사관에 연락했다고요. 그리고 대사관이 현지 경찰을 움직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아직도 조직원들이 많았거든요. 무장한 경비들도 있었고요. 남성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건물 밖에 경찰차가 대기 중이지만 정면으로 들이닥치면 인질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씩 조용히 빼내고 있다고 했죠. 남성이 준혁에게 지시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라고요. 소리 내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했어요. 준혁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두 남성도 함께 일어났죠. 그들도 함께 나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움직이면 의심받는다고 했죠. 먼저 준혁만 데리고 나가고 10분 후에 다시 와서 나머지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복도로 나오자 평소와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경비들이 복도 곳곳에 서 있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몇몇은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사복 입은 남성이 준혁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조직원이 피해자를 호송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였어요.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지날 때였습니다. 한국인 조직원 한 명과 마주쳤어요. 어제 준혁을 고문했던 그 남성이었죠. 그는 준혁을 보더니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복 입은 남성이 현지어로 뭔가 대답했어요. 준혁은 현지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조직원의 표정이 조금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조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죠. 준혁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층 복도를 지나 입구로 향했어요. 입구에는 경비들이 여러 명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복 남성을 보더니 길을 비켜줬죠. 준혁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어요. 나흘 만에 보는 햇빛이었죠. 건물 밖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경찰차처럼 보이는 차도 있었고 일반 차량도 있었어요. 사복 남성이 준혁을 차 쪽으로 데려갔죠. 하지만 그 순간 건물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상함을 눈치챈 거예요. 조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렸죠. 사복 남성이 준혁의 팔을 잡아 끌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까지 거리는 약 20m. 준혁은 있는 힘을 다해 뛰었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뒷좌석에 올라타는 순간 건물에서 조직원 몇 명이 뛰쳐나왔어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죠. 하지만 이미 차는 출발했습니다. 급하게 가속 페달을 밟으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준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직원들이 차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한 명은 무전기로 뭔가 외치고 있었죠. 차는 철문을 지나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뒤에서 다른 차량이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점점 멀어졌어요. 1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곳에 멈췄습니다. 사복 남성이 준혁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안전하다고요. 곧 병원으로 갈 거라고요. 준혁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어요. 28호실에 남겨진 두 남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복 남성은 그들도 곧 구출할 거라고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조직원들이 이미 눈치챘으니 보복할 수도 있었거든요.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시내로 들어서자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프놈펜 중심가에 있는 큰 병원이었죠.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멈췄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준혁은 휠체어에 옮겨 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의료진이 준혁을 응급실 안으로 데려갔죠.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손가락 골절, 어깨 탈구, 흔적, 전신 화상, 그리고 탈수 증세가 확인됐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의사에게 부탁했어요.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연락해달라고요. 오후 2시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준혁의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어요. 현지 경찰 조사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조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된다고 했죠. 준혁은 물었습니다. 28호실에 남겨진 사람들은 구출됐냐고요. 대사관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무사히 구출됐다고 했죠. 총 17명의 한국인이 그 건물에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처럼 속아서 온 사람들이 17명이나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조직원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요. 조직원 중 일부는 이미 도주했고 일부는 현지 공무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증거도 많이 인멸됐다고 했죠. 준혁은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럼 이들은 처벌받지 않는 거냐고 물었어요.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확답은 할 수 없다고 했죠. 준혁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살아나온 건 다행이지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혁은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친구에게 감사했어요. 그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살아있지도 못했을지 몰라요. 창밖으로 프놈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죠. 저 불빛 어딘가에는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요.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이요. 2023년 8월 9일 준혁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전 10시쯤 현지 경찰 2명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수사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통역사였어요. 그들은 준혁에게 정식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죠. 수사관이 녹음기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캄보디아에 왔는지, 누구에게 속았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요. 준혁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SNS에서 받은 메시지, 공항 픽업, 납치, 감금, 고문까지요. 수사관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수사관의 태도가 어딘가 형식적이었거든요.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보였죠. 준혁이 조직원들의 얼굴을 설명할 때도 수사관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거나 몽타주를 그리자는 제안도 없었어요. 조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어요. 진술서에 서명하라고요. 준혁은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자신이 말한 내용이 대부분 적혀 있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조직의 규모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조사받았냐고요. 수사관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모두 비슷한 진술을 했다고 했죠. 그럼 조직원들은 체포됐냐고 물었습니다. 수사관은 잠시 침묵했어요.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대부분이 도주한 뒤였다고요. 건물에 남아있던 사람은 경비 몇 명뿐이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도 고용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했죠. 준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한국인 조직원들은요? 준혁을 고문했던 그 남성들은요? 수사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이미 국경을 넘어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추적은 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했어요. 준혁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증거는요? 건물 안에 CCTV도 있었고 서류도 있었을 텐데요. 수사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증거가 인멸된 상태였다고 했죠. 컴퓨터는 포맷됐고 서류는 불에 탔고 CCTV 하드도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자신들이 당한 일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냐고 물었죠. 수사관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의료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죠.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직접 봤다고, 얼굴도 기억한다고 말했어요. 수사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증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준혁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오후 3시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영사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준혁의 상태를 확인하고 귀국 일정을 논의했죠. 준혁은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영사가 말했어요. 의사가 허락하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하다고요. 대사관에서 항공권도 준비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서명한 차용증과 합의서 때문이었어요. 영사가 설명했습니다. 조직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준혁은 합법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했다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물론 그게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건 알지만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라고 했죠. 준혁은 황당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정말로 4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현지 법원에서 그 서류를 무효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준혁은 또 다른 방문객을 받았습니다. 구조됐던 다른 피해자 한 명이었어요. 28호실에서 함께 있었던 젊은 남성이었죠. 그는 준혁을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은 남성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고요.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살아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요. 준혁은 물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젊은 남성이 대답했어요. 대부분 귀국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은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어요. 부상이 심해서요. 한 명은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전기봉에 맞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대요. 또 한 명은 시력을 잃었다고 했어요. 머리를 심하게 맞아서요. 젊은 남성은 자신들은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죠. 2023년 8월 12일 준혁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한국에 가서도 계속 치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특히 손가락과 어깨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죠.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도 권유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공항까지 동행했어요. 준혁은 프놈펜 공항에 도착해서야 실감했습니다. 정말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10일 만이었어요. 하지만 10년처럼 느껴졌죠. 탑승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가 보였어요. 준혁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공항에는 지금도 누군가 도착하고 있을까요? 자신처럼 달콤한 제안에 속아서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프놈펜이 점점 멀어졌어요.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아직도 감금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자신이 있었던 건물 말고도 다른 건물들이 있을 거라고요. 한국 도착은 저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을 보자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죠. 준혁도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몸도 마음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다는 거요.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준혁은 집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침대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28호실이 떠올랐죠. 철문 소리, 전기 터지는 소리, 비명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불빛들이었죠.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요. 한 통의 메시지, 한 번의 선택으로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누군가는 캄보디아 어딘가에 지하실에 갇혀 있을 거라는 거요. 구조를 기다리면서요. 혹은 이미 희망을 포기한 채요. 준혁은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요. 그래야 이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2023년 8월 15일 준혁이 한국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광복절이었지만 준혁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손가락은 여전히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인대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죠. 어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통증이 왔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눈을 감으면
28호실이 보였어요. 전기봉, 샤워기, 비명 소리가 생생했죠.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준혁을 바라봤어요. 병원에 가보자고 했죠.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거부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거요. 2023년 8월 18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조사하고 싶다고 했어요. 준혁은 서울 강남경찰서로 갔습니다. 수사관 2명이 준혁을 맞이했어요. 그들은 캄보디아 사건에 대해 상세히 물었습니다. 조직의 구조, 조직원들의 특징, 건물의 위치까지요. 준혁은 기억나는 모든 걸 말했어요. 한국인 조직원의 얼굴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죠.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요. 올해만 해도 캄보디아나 미얀마로 가서 실종된 한국인이 수십 명이라고 했어요. 대부분 준혁처럼 사업 제안이나 고수익, 알바에 속았다고 했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조됐냐고요. 수사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일부만 구조됐고 나머지는 아직 행방불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다른 나라로 팔려갔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팔려갔다는 말에 준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거래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사관이 설명했어요. 조직들은 피해자를 다른 범죄 조직에 되팔기도 한다고요. 온라인 사기에 쓸모없는 사람은 장기 밀매 조직이나 강제노동 현장으로 보내진다고 했죠. 준혁은 몸서리쳤습니다. 자신도 만약 더 버티지 못했다면 그렇게 됐을까요? 수사관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어요.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가 태국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언론 인터뷰를 할 의향이 있냐고요. 이런 사건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요. 준혁은 고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어요.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얼굴이 알려지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조직원들이 보복할 수도 있다고 했죠. 준혁도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자신은 운 좋게 구조됐지만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인터뷰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2023년 8월 25일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준혁을 인터뷰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목소리도 변조했어요. 준혁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속았는지요.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요. 어떻게 구조됐는지요. 말하는 내내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준혁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절대 해외 고수익 알바나 투자 제안을 믿지 말라고요. 특히 동남아 지역은 조심해야 한다고요.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통의 메시지가 인생을 망칠 수 있다고요. 방송은 다음 주에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준혁은 방송 후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냥 남의 일로 여길까요? 2023년 9월 1일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죠. 대부분은 응원과 격려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달랐어요. 왜 그런 제안을 믿었냐는 비난도 있었죠. 본인 잘못이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준혁은 그런 댓글들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연락도 많이 왔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죠. 자신도 캄보디아에서 감금됐다가 탈출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족이 실종된 상태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준혁은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피해자 모임을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어요. 함께 목소리를 내면 더 큰 힘이 될 거라고요. 준혁은 동의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피해자 가족 모임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였어요. 모인 사람은 총 12명이었죠.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었고 가족이 실종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남편이 3개월째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미얀마로 일하러 갔다가 사라졌다고 했죠.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남편이 살아 있을까요?
준혁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희망을 주고 싶었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자신도 구조됐으니 다른 사람도 구조될 수 있다고요. 모임에서는 여러 논의가 오갔습니다.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자는 의견도 나왔어요.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 개정을 요구하자는 의견도 있었죠. 준혁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거나 식은땀이 나는 일이 잦아졌어요. 아내의 권유로 결국 정신과를 찾았죠.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흔히 PTSD라고 불리는 거였어요. 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죠.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악몽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마다 28호씨를 꿈꾸었고 전기봉 소리에 깨어났죠.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2023년 10월 준혁은 회사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갑자기 불안이 밀려왔거든요.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모두들 준혁의 사연을 알고 있었죠. 결국 준혁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아내가 당분간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준혁은 자책했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까지 힘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캄보디아에 가지만 않았어도요. 그 메시지를 무시했더라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준혁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28호실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요. 준혁처럼요. 혹은 준혁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2023년 11월 준혁이 한국에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혁에게 계절의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여전히 집 안에만 머물렀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제공조 수사 결과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고 했죠. 준혁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혹시 조직원들이 체포된 건 아닐까요? 수사관이 준혁을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거요. 수사관이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요. 건물 소유주를 추적했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중국 국적자였는데 이미 행방불명이었다고 했어요. 한국인 조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을 고문했던 그 남성들은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았어요. 가짜 여권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현지 경찰복을 입었던 사람들도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냐고요. 수사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현실적으로 기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증거 부족과 관할권 문제 때문이라고 했죠. 준혁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문은요. 부러진 손가락은요. 아직도 아픈 어깨는요. 이 모든 게 증거가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수사관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의료 기록만으로는 누가 저지른 범죄인지 증명할 수 없다고 했죠. 준혁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수사관이 덧붙였어요. 다만 한 가지 진전이 있다고요.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설명했던 한국인 조직원들의 몽타주를 작성해서요. 만약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체포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게 무슨 위안이 되겠어요. 준혁이 원했던 건 정의였습니다. 자신을 고문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이요. 하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증언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방송에 나가서 얼굴도 가리고 이야기한 게요.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2023년 11월 20일 피해자 모임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참석자가 더 늘었어요. 총 20명이 넘었죠. 새로 가입한 사람들도 있었고 언론사 기자도 참석했습니다. 모임에서 한 남성이 발표했어요. 자기 동생이 미얀마에서 실종됐다가 최근에 구조됐다고 했죠. 하지만 동생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대요. 그 남성이 말했습니다. 동생은 8개월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고요. 매일 폭행당하고 굶주렸다고 했어요.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혀서는 이빨 2개를 뽑혔다고 했죠. 지금은 한국에 돌아왔지만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보다 더 오래, 더 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런 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4개월째 연락이 안 된다고요. 라오스로 일하러 갔다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을 수 없다고만 한다고 했죠. 그녀는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답을 모르니까요. 다만 포기하지 말라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모임이 끝난 후 기자가 준혁에게 다가왔어요. 추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신문 기사로 실리는 거였어요. 준혁은 고민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준혁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고요. 피해자들은 구조된 후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의료비도, 생활비도, 심리치료비도 모두 본인 부담이라고 했죠. 준혁은 또한 법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국제범죄는 처벌하기 어렵다고요.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 확보도 힘들다고요.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될 거라고 말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정부를 비판했어요. 국회의원 몇 명도 관심을 보였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회의적이었어요. 약속이 지켜질까요? 법이 바뀐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구조될까요? 이미 벌어진 일들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2023년 12월 준혁은 피해자 지원단체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구조된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법률 지원을 연결해주는 일이었어요. 준혁은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한 20대 남성을 상담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에서 6개월 동안 감금되어 있었대요. 온라인 도박 사기에 동원됐다고 했죠. 탈출하려다 발각돼서 한쪽 눈을 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은 준혁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냐고요. 준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요. 자신도 아직 회복 중이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있다고 말했죠.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일기를 썼어요.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후 처음이었습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도 누군가는 어둠 속에 갇혀 있을 것이다. 전기봉에 맞고 물고문을 당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운이 좋았다. 친구가 신고했고 대사관이 움직였고 경찰이 구조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행운을 가진 건 아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완전히 살아있는 건 아니다. 내 몸은 한국에 있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28호실에 있다. 전기봉 소리가 들리고 철문이 보이고 비명이 들린다. 언제쯤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란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조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증언하고 알리고 싸우는 것. 비록 정의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비록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더라도 나는 계속 말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일을, 우리가 겪은 고통을, 그리고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2024년 봄, 준혁의 사연이 방송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변한 것도 있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정부는 해외 취업, 사기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범죄 피해자 지원법도 발의됐죠.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악몽을 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빈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요. 손가락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리고 준혁에게는 남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준혁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브로커는 누구였을까요? 처음 SNS로 연락한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인 조직원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같은 한국 사람을 고문하고 착취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현지 경찰복을 입었던 사람들은 진짜 경찰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짜였을까요? 만약 진짜였다면 왜 범죄를 방조했을까요? 준혁이 서명한 허위 문서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까요? 혹시 그 문서들이 다른 범죄에 악용되고 있진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28호실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들도 준혁처럼 악몽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준혁이 구조되던 날, 건물 안에는 총 17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모두 구조됐다고 했지만 그 후의 소식은 알 수 없었어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겠지만 그 삶이 평화로울 리는 없겠죠. 그리고 그날 그 건물에 없었던 사람들은요. 다른 건물에, 다른 나라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계절이었죠. 하지만 준혁에게는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봄이 올까요? 진짜 봄이요. 악몽 없이 잠들 수 있는 날이요. 28호실을 잊을 수 있는 날이요. 준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끝내서도 안 된다는 것.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누군가는 경고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또 다른 준혁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이것이 준혁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증언하고, 기억하고, 경고하는 것. 그리고 묻는 것.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면요. 달콤한 제안을 들었다면요.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